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늙은 나이에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저에게 목숨과도 같았던 소중한 딸이 몇 년 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네요. 저희 딸은 사실 친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 문 앞에 누군가가 아이를 두고 간 일이 생기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때 당시인 30년 전에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문 앞에 아이가 들어있는 바구니에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 성별이 적혀있는 쪽지가 한 장 들어있는 그때 당시 2달 뒤면 돌이 되는 아기였는데 버려진 아기가 혼자 응애응애 울어대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차피 우리 아이도 생기지 않고 있는데 입양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를 했었죠. 남의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겠냐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우리도 맞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아이를 너무 갖고 싶기도 했고 버려진 아이가 너무 불쌍했던 저는 끈질기게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 우리 부부는 제 고집에 못 이겨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기로 했습니다. 딸에겐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딸의 입장에선 부모가 사실은 양부모라는 걸 모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딸이 혹시라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도록 저희는 친딸이었어도 주지 못했을 사랑을 주며 극진히 딸을 키웠죠. 그랬던 덕분이었을까요? 딸은 고맙게도 저희를 잘 따르는 착한 딸로 성장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속을 썩이기 시작한다는 사춘기 시절에도 언제나 예쁜 딸로서 저희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부유하진 못했어도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희 가족의 행복을 질투했던 걸까요? 한순간에 저희 가족의 행복은 모두 사라져 버리더군요. 딸이 중3 때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됐거든요. 당연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했기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남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가족이 웃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딸이 엇나가지 않았던 거였을까요? 아니 오히려 딸은 병원 생활을 하는 아빠를 보면서 자기가 의사가 돼서 아빠를 꼭 치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꿈이 뭐냐고 물어도 특별한 꿈은 없었던 아이였는데 아픈 남편을 보고 그런 꿈을 가진 딸을 보니 참 기특했어요. 딸은 남편에게 자기가 의사가 될 때까지만 버텨달라고 했죠. 몇 년만 기다리면 자기가 아빠를 치료해 줄 테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있어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남편도 그런 딸의 부탁 덕분이었는지 의사가 말해줬던 시간보다 더 오래 버텨주더군요. 아파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기력을 짜내는 듯했죠. 저흰 그런 남편을 보며 혹시나 기적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도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남편은 결국 딸이 고3이 되던 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버텼던 것 자체도 기적이었던 거겠지만요. 고3이 되어 아빠를 잃어버린 딸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전교 1, 2등을 다투던 성적도 한순간에 떨어지더군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빠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겠죠. 딸은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결국 그의 수능에서는 의대에 갈 성적을 받진 못했습니다. 딸이 수능을 치르고 온 날 딸은 서럽게 엉엉 울어대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찢어졌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하필 딸의 중요한 순간에 하늘나라로 떠나간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암으로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버텼던 게 떠오르면서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라고 남편이 그렇게 어떻게든 살겠다며 버텼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한 번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다고
원래 의대는 한 번에 가는 사람이 드물지 않냐고 달래주었어요. 재수로 다시 도전을 해보라고 한 거죠. 딸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엉엉 우는 것도 뚝 멈추더니 지금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재수를 하겠냐고 하더군요. 네, 그 당시 상황이 많이 어려웠어요.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딸은 아빠도 없는데 엄마를 어떻게 더 힘들게 하겠냐고 의대는 못 가더라도 다른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큰 건지 참 대견했어요. 본인의 꿈이 실패한 게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엄마 걱정을 하면서 울던 것도 그치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더 생겼어요. 엄마가 되어서 딸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게 더 힘든 일이 되는 거라고 재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자고 설득했어요. 결국 딸은 제 고집을 못 이겨 재수 생활을 결정했고 서울로 올라가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학원에 다니며 지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더욱 일을 늘리고 밤낮 없이 일을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힘들어야 딸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견뎠어요. 딸이 재수를 하는 1년의 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저에겐 참 빠르게 느껴지더군요. 혹시나 딸에게 공부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인지 수능 날은 빠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난 뒤 딸에게 온 엄마 이제 괜찮아. 너무 잘 봤어. 라는 문자를 확인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이 도와준 거였을까? 아니면 1년여간 저와 딸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일까? 너무 감사하게도 딸은 의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물론 서울에 있는 의대는 아니었지만 지방에 있는 의대라고 해도 뭐가 됐든 딸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딸이 기어코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단 한 가지, 딸과 계속 떨어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재수하는 1년 동안에도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 학교가 타지방에 있는 곳이었다 보니 또 따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것이라 믿으며 저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재수는 끝났지만 의대는 또 의대대로, 아니, 재수 생활보다 더 돈이 많이 들더군요. 학비에 딸의 생활비에 생각보다도 더 만만치 않았어요. 딸은 자신이 알바를 할 테니 생활비까지는 보내지 말고 일을 좀 줄이라고 했었지만 그 힘든 의대 공부를 하는 딸이 알바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게 맞다는 생각으로 딸은 알바도 못하게 했었죠. 그랬던 만큼 제가 일을 많이 해야 했기에 너무 바빠서 딸이 사는 곳은 아예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딸 역시 어려운 의대 공부를 하느라 방학에도 집에 잘 오지 못했어요. 알바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보겠다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저 딸과 매일같이 하는 문자 조금, 그리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다였어요. 딸은 제가 보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한 번씩 툴툴대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으며 둘 다 꾹 참고 버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모녀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응, 딸,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엄마 있잖아. 딸,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지금 울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사고라도 났어? 어디야?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나 엄마 딸 맞아? 저는 딸의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뒤 20년 동안 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았고 저 역시 입양한 딸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정도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저 이야기가 나오니 순간적으로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 딸이 엄마 딸이냐니. 당연하지. 누가 무슨 소리를 했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오늘 내 친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뭐? 나보고 자기 진짜 엄마래. 그리고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친엄마가 찾아왔다니. 20년간 누군지도 모른 채로 살아왔던 제 딸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니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곧 호흡을 다듬고 침착하게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실제로 세상에 살고야 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후로 몇 번이나 이사도 다녔었고 딸은 서울에서 자취까지 하고 지금은 타지방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생모가 저희 딸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겠어요. 이건 분명 사기꾼일 거다. 혼자 사는 어린애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사기꾼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진정해. 우리 딸 엄마가 나 말고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 사람이 뭐라 했든 아무것도 믿지 마. 어린 여자애가 혼자 사니까 괜히 사기꾼이 들러붙은 거야. 엄마 믿지, 우리 딸?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못 믿겠으면 친자 확인을 하러 가재. 그럼 확인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어. 뭐? 죽은 애 아빠를 알고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설령 정말 생모가 찾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을 알 리는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당하게 친자 확인을 하자고 나오는 사람인데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편까지 알고 있다고 하니 생모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줌마가 엄마를 찾아갈 거래. 엄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키웠다고 납치한 거라고 고소를 할 거래. 뭐? 그리고 그 아줌마가 의사 딸이 곧 생기겠다고 막 우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아줌마였어. 그리고 그 아줌마 진짜 엄마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해? 나한테 엄마 살리고 싶으면 일단 돈 3천만 원은 내놓으래. 엄마, 나 진짜 엄마 딸 아니야? 고소 3천만 원. 그런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딸에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이제 딸에게 친딸이 아니란 사실을 밝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친딸이 맞다고 우겨야 할지 그 상황에서 뭐가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만약 친딸이 맞다고 계속 우겼는데 그 생모라는 사람이 정말 친자 확인서를 들고 온다면, 그래서 딸이 끝까지 저를 믿다가 더 상처를 받는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딸에게 이제 와서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은 울고 있는 딸을 달래보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화가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딸이 상처를 최대한 덜 받지 않을까 싶었죠. 딸, 일단은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언제 갈까? 언제가 좋겠어? 딸 가능한 시간이면 엄마가 하루 쉬고 내려갈게. 아니야. 지금은 나도 혼란스러워서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생각 정리 좀 하고. 무슨 생각 정리? 엄마 얘기 안 들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시험 기간이라 만날 수도 없어. 딸, 그러지 말고. 엄마, 일단 3천만 원을 먼저 보내줘. 그 아줌마가 엄마를 신고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놓을게. 그 아줌마 말이 진짜든 아니든 일단 그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문제 생기면 직장도 잘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것보단
일단 그 아줌마한테 3천만 원 줘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아줌마 말이 사실이 아니면 사기죄 같은 걸로 고소하면 돼.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 딸이 그렇게 말하자 저도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차피 딸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만약 딸을 찾아온 여자가 정말 생모가 맞다면 딸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지금 중요한 딸의 시험 기간인데 이 기간에 딸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단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딸은 고3이 되던 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서 수능을 망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이내 3천만 원을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밤낮으로 일해가며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겨우 대고 있었던 상황. 사실 이미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던 상황인데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회사 사장님께 가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친정 식구들이며 친구들이며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거의 빌듯이 울며 사정하며 말했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말할 수도 없었으니 빌리는 건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제가 오래 일한 곳이었다 보니 사장님이 저를 믿고 선뜻 가불을 해주시기도 했고 몇몇은 조금씩이라도 돈을 보태줘서 겨우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곧바로 딸에게 보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딸, 괜찮아? 엄마가 돈 보낸 거 봤지? 잘 해결됐어? 엄마, 이제 괜찮아. 잘 해결됐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다행이다. 그 아줌마가 돈을 받고는 뭐래? 뭐라기는 뭘, 이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내가 각서도 쓰라고 했어. 괜히 돈 받고 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줌마가 각서도 썼어? 각서도 썼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아휴,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딸. 엄마, 그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지는 알겠는데 말하지 마. 응? 엄마한테서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내게 하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도 알고. 딸, 어차피 이제 다 끝났잖아. 그리고 사실이 어떻든 나한테 엄마는 엄마뿐이야. 내가 받은 사랑은 엄마한테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아빠한테서 다 받았어. 엄마가 준 사랑,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 나는 그거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때부턴 나도 엄마가 엄마로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잊고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사실 딸에게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이미 돈을 건넨 순간 저 스스로 이미 제 딸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딸도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사실이 무엇인지 정도는 깨닫고 있었겠죠. 똑똑한 아이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에 대해 용서를 빌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그래,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딸이든 아니든 저와 딸의 관계는 20년간 함께 살아온 모녀지간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딸 역시 제가 친엄마든 아니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를 엄마로서 인정해줬으니까요. 그래, 고마워.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앞으로도 잘할게. 아니야, 엄마. 엄마는 나한테 충분히 잘해줬고 오히려 내가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잘해줄 거니까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약속해. 알았어, 우리 딸.
엄마가 약속할게. 그런데 이번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 아무래도 이번 일로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해서 엄마가 열심히 학비며 생활비며 보내주는데 미안해. 장학금 받아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우리 딸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성적이며 장학금이며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고마워. 어쨌든 그래도 당분간은 공부에 매진해야 될 것 같아. 조금 연락이 줄어들어도 서운해하면 안 된다.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알았지? 밥은 꼭 잘 챙겨 먹고 건강해지면서까지 공부하면 안 된다.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렇게 생모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또 생겨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사실 마음속 한편엔 언젠간 생모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그때 우린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 일은 벌어졌고 깨끗하게 해결도 됐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 이후로는 다시 제 삶에 큰 변화 없이 그저 밤낮 없이 일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몸이 힘들긴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턴 신바람을 내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짐이 하나 덜어졌던 것이 저를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준 것일까요? 그런데 두어 달 정도 지난 뒤 저한테 웬 여자가 한 명 찾아오면서 모든 상황은 또다시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고 저의 인생은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죠. 저를 찾아왔던 한 여자, 그 여자는 바로 딸의 생모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던 길, 그날은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예고에도 없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편의점에서 산 우산은 전봇대에 걸려 살짝 찢어지고 말았죠. 몸은 힘든데 그런 일들이 생겨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겨우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저기, 여기 제 집인데 혹시 비 피하려고 계시는 거라면?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긴 한데 누구시죠? 그렇지. 저를 처음 보시는구나.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저를 본 적이 있다고요? 누구신데요? 저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 테지만 저 수진이 생모입니다. 생모. 그 단어를 듣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쭈뼛 돋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군요. 몇 달 전 제 딸을 찾아와 괴롭힌 그 생모. 20년 전 저희 집 앞에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애를 놓고서는 이제 와서 딸이 의대에 입학하자 나타난 뻔뻔하기 그지없는 몹쓸 것.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다신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놓고선 지금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전 눈이 뒤집혀서 바로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털까지 쥐어뜯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와? 돈 3천만 원 받으면 됐잖아. 그걸로 끝내기로 했잖아. 지금 왜 날 찾아와서 괴롭히는 건데? 너 나한테서까지 뭔가를 더 뜯어낼 생각으로 온 거라면 잘못 걸렸어.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살자. 멈추세요. 아파요. 3천만 원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만하시라니까요. 그 여자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눈이 돌아간 제가 온 힘을 다해 난리를 치니 결국 저한테 잡혔던 머리털이 다 뜯긴 뒤에서야 저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지금 네가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너 때문에
딸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네? 무슨 소리를? 오히려 제가 힘들어서 찾아온 건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그것이 저를 계속 찾아와 협박을 하는 통에 어떻게든 그쪽한테 말려달라고 찾아온 거라고요. 뭐? 우리 수진이가 당신을 찾아가 협박을 했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요. 그 여자의 영문 모를 소리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질 않더군요. 수진이가 협박을 한다니. 하지만 그 착한 우리 딸이 누군가를 협박한다는 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이 여자를 협박할 이유도 없었죠. 이 나쁜 것이 또 내 앞에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까? 일단 어디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당장에 요절을 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요. 무슨 소린진 모르겠지만 일단 비도 오고 하니 들어가자고 하며 그 여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털이 뽑힌 게 아직도 아팠는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을 봤을 땐 솔직히 조금 고소하긴 했습니다. 그때까진요. 생년월일, 이름, 성별 모두 적힌 쪽지와 함께요. 그래요. 맞긴 한 것 같네. 그런데 어떻게 우릴 찾았어요? 그 이후로 수진이와 나의 행방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니, 그 전에 도대체 그때는 왜 갓 태어난 아이를 놓고선 이제 와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지요? 전 행패 부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기는 놓고 간 게 아니라 단지 돌려줬을 뿐이에요. 돌려줬다고? 그 아이 성훈 씨 아이니까요. 당신의 남편. 뭐?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제 딸이 제 남편의 친딸이다? 저는 그 소리가 참 그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집 앞에 버려진 아기가 어떻게 제 남편의 친딸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분명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 네, 그렇겠죠. 그 아이는 성훈 씨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요. 뭐? 네. 이제와 새삼스럽게 사과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저와 성훈 씨는 그때 불륜 관계였습니다. 저의 직장 상사분이셨고요. 저를 잘 챙겨주시다 보니 어느덧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더군요. 되고 말았다고? 어쩔 수 없었단 듯이 말하네? 네 의지와는 상관없었다. 뭐 그런 거야? 불륜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의지는 맞죠. 하지만 아기를 가질 생각까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생겨버렸고 성훈 씨가 아기를 없애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네 아기가 없는데 잘 됐다고 그냥 자기 집 앞에 버린 척 가져다 놓으면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겠다고요. 뭐? 웃기지 마. 내 남편은 그때 입양하는 걸 거절했었어. 오히려 내가 설득해서 겨우 입양했었는데. 네, 당신의 그런 성격도 알았기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입양을 안 하려고 하면 당신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더 입양하려고 고집 부릴 테니까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당시 성훈 씨랑 나눴던 편지들이라도 가져오면 믿으시겠어요? 함께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 편지들 안에는 아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죠. 그럼 당신은 아기가 내 손에 키워지는 것도 괜찮았나? 그 당시 전 어렸고 혼자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전 성훈 씨랑 결혼할 생각까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얼굴을 내리쳤어요. 네,
이렇게 제 얼굴에 손을 대실 만큼 화내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어이가 없으시겠죠. 갑자기 나타나서 수진이 생모라고 하질 않나. 죽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질 않나요. 알긴 아네. 그런데 왜 뻔뻔스럽게 찾아와, 왜? 수진이 생모라는 것도 모자라서 저 세상간 못난 남편이랑 불륜 사실로 내 속을 덧거리고 싶었어? 남편도 죽은 마당에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찾아서 깽판을 치는 거냐고.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저에게도 지금은 남편과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진이를 찾아와 협박을 한 거야? 이거 진짜 몹쓸 것이네. 아니, 아까부터 왜 계속 영문모를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찾아가서 협박을 하다니. 누가 누굴 협박해요? 협박을 하고 있는 건 수진이라고요. 뭐? 너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저를 찾아와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사실을 밝히겠다며 협박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좀 막아달라고 당신한테 부탁하러 온 건데 제가 왜 수진이를 먼저 찾아가겠어요. 저에겐 따로 남편과 자식이 있는데 물론 성훈 씨가 살아있을 땐 성훈 씨에게 가끔씩 안부차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한참 옛날이에요. 저는 그 여자의 말에 멍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이 여자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과 불륜이나 저지른 파렴치한 여자잖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을 계속 부인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그 여자는 저에게 제 딸이 보낸 문자들을 증거로 보여주더군요. 그 문자들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제 딸이 보낸 것이라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악독하고 못된 말투와 돈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은 부정할 수 없는 제 딸이었어요. 번호 역시 제 딸의 번호 그대로였고요.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겨우 부축하며 쓰러지는 걸 막았죠. 괜찮으세요? 놔. 그리고 오늘은 일단 돌아가고 사실 여부는 내가 파악할 테니 오늘은 이만 가. 네 얼굴은 조금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요. 다만 오늘 머리털도 뜯기고 하다 보니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은 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만 가라고. 저는 그 여자를 그렇게 보낸 뒤 당장 딸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의 말을 믿어서 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착한 딸의 모습을 보고 절대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찝찝한 마음이 모두 사라질 거라 믿었죠.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휴가를 내고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딸이 알려주었던 주소로 정신없이 찾아가 배를 눌렀죠. 그런데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혹시나 집을 잘못 찾아온 건가 싶었습니다. 여기 수진이 집 아닌가요? 네? 아닌데요? 203호 맞는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전 몇 년 전부터 여기 계속 살았어요. 딸이 산다는 집에 다른 사람이 몇 년이나 살아왔다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딸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옅어지려고 하더군요. 저는 곧장 딸의 학교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딸이 다니는 학과에 가서 딸을 찾았죠.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자꾸 물어보고 학과 사무실에 가서도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게 누구냐고 하더군요. 성이 다른 수진이는 알아도 제 딸은 모른대요. 학과 사무실에는 제 딸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제가 등록금도 보내줬고 시험도 몇 번이나 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피우자 오히려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거짓, 학교에 다닌다는 말도 거짓. 도대체 제 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이젠 도저히 알 수가 없더군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공부하느라 바쁘다니까. 무슨 일이야? 그새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나 바빠서 통화할 시간은 얼마 없는데. 딸,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학교 도서관이지. 학교 도서관? 어디 학교? 응? 어디 학교냐니? 엄마 지금 딸이 다니는 학교에 와 있는데 딸이 사는 집에 딸이 안 산다네? 딸이 다니는 학교에는 등록된 게 없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곧이어 딱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아이씨, 들켰네. 뭐? 바쁜 사람이 뭐 갑자기 그런 데 내려가고 앉았대? 아줌마, 내 등록금 벌려고 바쁜 거 아니었어? 그거 다 거짓말이었나? 딸, 갑자기 왜 그래, 엄마한테?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야? 친엄마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엄마인 척하려고? 뭐? 얼마 전에 엄마한테? 그거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런 소리 해준 거지. 이 아줌마야. 내가 진짜로 아줌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겠어? 친엄마도 아닌데. 너 그래. 뭐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생모 이야기 뭐야? 생모가 이번엔 날 찾아왔었어.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 그 여자가 찾아갔었다고? 그럼 그것도 다 들켰겠네. 설마 그 여자가 한 말이 진짜야? 네가 그 여자를 협박했었다는 말? 협박?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어차피 그 여자는 날 버린 사람이야. 그럼 최소한 그 정도의 죗값은 치러야지. 그게 뭐 잘못됐나? 딸, 왜 그래? 우리 딸 이런 애 아니었잖아. 이러지 말자, 응? 진짜 친엄마도 아니면서 누가 누굴 훈계하려는 거야. 막말로 내가 그동안 아줌마한테 엄마 하면서 아양 떠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진짜 그놈의 돈이무라고. 내가 연기력이 좋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쫄쫄 굶고 살았겠어. 돈은 그럼 어쨌어? 학교도 안 다닌다며. 집도 거짓말이라며. 그리고 그때 생모한테 줬다는 3천만 원. 그건 다 어디다 쓴 거야? 그거? 남자친구 차 사주는 데 썼어. 차 없이 다니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하나 사줬지. 뭐? 남자친구? 아니, 어떤 남자친구가 차를 선물로 받아? 엄마가 그러라고 돈 준 줄 알아? 아줌마 참 잔소리가 심하시네. 여태 나 속여온 죗값만 생각해도 이 돈은 적어. 사기꾼 같으니라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돈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내 남자친구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괜히 함부로 굴었다가는 알지? 뭐 아줌마 남편 빨리 보러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딸은 그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어요. 제가 방금 어떤 대화를 한 건지, 지금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애지중지 키워왔던 딸, 너무나도 착했던 그 딸이 저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계속 잠시 딸이 남자를 잘못 만나 엇나갔던 거라고,
혹은 사춘기가 뒤늦게 찾아온 거라고 믿으며 계속 딸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예전 딸로 돌아오라고, 우리 좋았던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자고 하면서 딸에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 남자에게 약점을 잡혀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을 만나면 만날수록,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제가 아는 딸이 정말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 딸은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이런저런 범죄에 가까운 짓들도 많이 하고 다니더군요. 남들한테 사기를 치고 약점을 잡힌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생모한테 그랬던 일도 딸에겐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딸이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옛날에 알았더군요. 딸이 어렸을 적 저와 남편이 얘기하던 걸 엿듣고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생모가 연락하던 걸 눈치채고 뒤를 밟아 그 여자를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돈이 필요해진 순간 그 여자한테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였죠. 저는 결국 딸을 파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파양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미 저와 딸의 관계는 끝난 관계였죠. 딸은 저를 계속 아줌마라고 부르며 쪽팔리게 굴지 말고 꺼지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저의 딸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고 난 뒤 저의 인생은 참으로 피폐했어요. 그야말로 폐인처럼 정신이 나간 채로 살았어요. 제 삶의 전부였던 가족을 모두 잃고 경제적으로도 남아있던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삶에 대한 의욕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게 몸에 무리가 갔었던 건지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저는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차라리 그대로 없어졌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까?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혼자인 줄 알았던 저는 민망함에 눈물을 훔치고 그 목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봤어요. 제 침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앉아있던 한 여자, 그 여자의 목소리더군요. 남편의 불륜녀이자 제 딸이었던 아이의 생모인 그 여자요. 여기는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마 딸에게 먼저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 번호를 알려줬나 봐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참 나쁜 애네요.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건 딸을 버린 제가 원망스러울 테니 그럴 수 있겠지만 자신을 소중히 키워준 엄마까지 버려버리다니 저도 속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울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속 시원하게 울어버리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길이지요. 술을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딸을 낳았고 당신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했죠. 모두 제 탓이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사실 저번에 만났을 때 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땐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 자, 받아요. 그 여자는 저에게 웬 열쇠를 하나 주더군요.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약간 녹이 쓴 듯한 열쇠. 저는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자신이 모아두었던 돈이 담긴 금고 열쇠라고 했어요. 금고는 곧 따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가장 힘들 때 사용하세요. 20년 넘게 죗값 치르는 마음으로 돈을 조금씩 계속 모아왔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돈이 됐더군요. 나중에 딸애가 크면 이 돈을 몰래 두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달드리게 됐네요. 술은 이제 적당히 드시다가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면 좋겠네요. 나중에 금고가 와서 열어보니 그 돈은 거의 1억이 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돈을 보자 이 돈이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젠 전 혼자니까 이 돈이면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건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전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 용품과 관련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 그런 용품들을 다뤘기에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꾸려나갈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뒤인 지금 사업은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고 지금은 직원을 10명 넘게 고용하는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4년 전은 정말 지옥 같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직원들과 함께 나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자식도 남편도 없지만 적어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순 같은 상황이네요. 남편의 상간녀가 사기꾼이었던 딸로 인해 피폐해진 제 삶을 구제해줬으니까요.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복잡한 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죠. 남은 생에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행복과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